자, 그리고 속도성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검사 속도성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시험 문제를 검사 문제가 여러 개가 주어지잖아요. 검사를 할 때. 근데 그 문제와 문제의 개수랑 주어진 어떤 그 시간, 제한 시간, 요게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대체로 어학과 관련된 그때 전공이신 분들이죠. 국어 교육과 외국어 관련된 그 전공, 뭐 독어 교육과라든가 뭐 일본어 교육과라든가 뭐 영어 교육과라든가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런 전공 외의 다른 전공인 분들은 글쎄요, 이거를 굳이 아실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이런 분류도 있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문제가 많은 경우 있잖아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요거를 속도 검사라고 합니다. 스피드 테스트라고 해요. 스피드 테스트. 이게 뭐냐면 일단은 문제가 막 우리 토익 같은 거 있잖아요. 토익이 일단은 속도 검사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어, 사실 토익은 속도 검사는 아니고 속도화 검사에 가깝지만 아무튼 그 어학시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주죠. 제한 시간이 짧은데.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많은 문제를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풀라고 시킨다는 것 자체가 일단 다 못 푼다고 가정하고, 일반적으로 다 못 푼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난이도가 비슷한 문제들, 뭐 사실 뭐 어학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별로 난이도 차이가 분명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그렇게까지 차이 나는 건 아니죠. 하나는 뭐 노벨상 탈 정도로 엄청난 숙제가도 못 풀고, 하나는 뭐 유치원생이 풀어도 풀고, 이런 식으로 난이도 차이가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한된 시간 내에서 그 문제들을 어차피 다 못 풀 거 내가 알겠는데 어느 정도 푸는지, 그래서 그렇게 풀어서 어느 정도 맞추는지를 보겠다라는 게 이제 속도 검사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검사가 이제 속도 테스트고요. 역량 검사, 이거 파워 테스트라고 합니다. 파워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문제 수가 굉장히 적어요. 문제 수가 굉장히 적은데 시간 제한이 굉장히 적죠. 시간 제한이 굉장히 적어요. 이 위에서는 시간 제약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역량 검사 같은 경우에 시간에 대한 어떤 제약이 굉장히 많이 적어요. 예를 들어서 수학 올림피아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여기도 수학 올림피아드 적어놨는데, 수학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가 못 푸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굉장히 넉넉하게 줍니다. 시간을. 그래서 시험 시간이 4시간 30분씩 주어지고요. 하루에 3문제를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루에 4시간 30분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이제 7점 만점, 전체 총점이 42점 만점. 그러니까 이틀 동안 시험 보는데 하루에 3문제씩 주니까 6문제 총, 그리고 하루에 4시간 반씩 주는 거니까 총 9시간 주는 거죠. 7문제, 6문제 푸는데 9시간 주는 이런 정도의 이제 굉장히 여유로운 어떤 시간을 주는 게 이제 수학 올림피아드예요. 근데 이거는 여유롭다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여유로운 건데 사실은 그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수학 올림피아드 문제가 사실은 뭐 빡빡하겠죠. 그거 나가서 푸는 친구들한테는. 자, 그런 게 역량 검사고요. 그리고 속도화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역량 검사랑 속도 검사의 어떤 중간 형태예요. 난이도도 조금 있고요. 속도 검사는 일단 문제 난이도는 굉장히 쉬운 편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속도화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 난이도가 속도 검사보다는 높아요. 그런데 당연히 역량 검사보다는 낮죠. 시간 제약도 그 속도 검사에 비해서는 조금 더 널널하지만 역량 검사에 비해서는 빡빡한 그런 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항의 난이도가 속도 검사보다 높고 역량 검사보다는 낮음, 그리고 시간 제약이 속도 검사보다는 약하고 역량 검사보다는 강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토익 같은 경우 옛날 토익 있잖아요. 아주 옛날 토익. 그 굉장히 쉬웠거든요, 그때는. 그랬던 시절에 어떤 토익 같은 경우 한 10년 막 이렇게 전에 2008년 막 2007년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의 문제는 지금보다 많이 쉬웠죠. 그런 경우에는 진짜 속도 검사와 거의 유사한 형태라고 보셔도 큰 무리 없어요. 그런데 속도화 검사가 되었죠. 이제 신토익 나오면서 구토익은 문제가 쉬웠지만 신토익은 좀 문제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속도화 검사에 많이 가까워졌죠. 이게 왜 언어 검사, 외국어 검사에서 이걸 많이 활용을 하냐면 언어 실력이 그 해당 언어의 어떤 네이티브에 가까워질수록 시간 제약이 굉장히 많이 사라져요. 이러한 형태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속도화 검사라고 해서 속도 검사보다 문항의 난이도가 높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네이티브 스피커한테는 그거나 뭐 난이도 차이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를 정도거든요. 어차피 다 그놈이 그놈이니까. 그래서 네이티브 스피커에 얼마나 더 가까운지, 사실 그 언어를 잘한다는 건 네이티브 스피커, 고등 교육을 받은 네이티브 스피커의 어떤 그 언어 구사 능력,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나 가까워지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적 제약으로부터 이제 실력이 좋아질수록 시간적 제약으로부터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속도화 검사를 외국어 검사에서, 외국어 테스트에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신토익이 속도화 검사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육평가의 절차를 볼 거예요. 자, 교육평가의 절차는 이렇게 크게 봐서 7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목표 설정, 이것도 굉장히 그 상식을 따라가죠. 일단은 평가를 하려면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목표를 설정을 했을 때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달성을 못했는지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목표를 설정을 하죠. 그 다음에 목표를 좀 구체적으로 씁니다. 진술을 하죠. 그래서 그 진술 목표를 가지고 이원 목적 분류표 또는 이원 분류표를 작성을 하겠죠. 그래야 평가할 때 루브릭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평가할 도구를 제작을 합니다. 평가 도구 제작이 그냥 그 검사 문항들 있잖아요. 그런 문항을 만드는 게 이 평가 도구 제작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평가 도구의 평가 문항을 분석합니다. 이 분석할 때 바로 신뢰도, 타당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를 실제로 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뭐 통계적으로 처리를 하든가 뭐 어떻게 처리를 해야겠죠. 데이터를 막 뭐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평가의 결과를 해석을 하고 그걸 또 활용을 하죠. 교육 프로그램을 존치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폐기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이라든가, 그리고 그런 거 말고도 선발과 배치 이런 데도 활용을 하겠죠. 학생들을 이제 그 정치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오는 거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크게 7가지 정도로 나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교육 목표 설정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인지적 영역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인지적 영역의 교육 목표는 이런 것들이 있다. 지식, 이해력, 적용 능력, 분석 능력, 종합 능력, 평가 능력 이런 거 있고요. 정의적 영역에 대한 어떤 목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태도, 가치관, 도덕성, 학습 동기, 자아 개념, 자기 효능감, 대인 관계, 능력 이런 것들이 정의적 영역의 교육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정의적 영역 교육 목표가 크레술의 내면화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감수성, 반응, 가치화, 조직화, 인격화 이런 그 순서를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떤 그 학습자의 내부에 완전히 딱 자리 잡게 되는 그런 게 이제 정의적 교육의 어떤 목표가 돼요. 자, 그래서 감수성에 대해서 보시겠어요? 감수성 하니까 옛날에 감수성이라는 그 코미디 뭐 프로가 그 코너 같은 게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뭐 이게 성 배경을 해놓고 아무튼 뭐 감수성 이게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자극에 대한 주의나 관심 같은 것들이 이제 실제로 발생하기 시작하는 단계가 감수성 단계예요. 그래서 감지, 자진감수, 선택적 관심 이런 것들이 이제 감수성과 관련된 것들이고요. 다음 반응입니다. 이거보다 그냥 주의랑 관심만 딱 썼던 단계에서 이제는 이런 걸로 발전하는 거예요. 감정의 크기가 생기는 거죠. 선호나 비선호 또는 실증 이런 것들 감정이 생기는 단계가 바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흥미가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자, 근데 가치화 단계를 거칩니다. 가치화 단계는 방금 전에 감정이 생겼잖아요. 선호하는지 비선호하는지 뭐 혐오를 하는지 뭐 사랑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감정 같은 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게 머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이 가치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들 그 다음이 조직화. 이 가치를 개념화하고 그것들 사물이나 현상, 활동을 판단하는 기초로 사용하는 단계. 요게 이제 조직화 단계고요. 요것들을 거쳐서 인격화 또는 특성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요거는 이 조직화 단계에서 가치가 개념화된다 그랬죠. 이것들이 완전하게 딱 어떤 그 왁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 틀, 왁구 이런 것들로 만들어져서 딱 고착화되는 단계가 바로 이 인격화 또는 특성화 단계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확립된 단계 요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정의적 영역의 어떤 그 발전, 정의적 영역이 어떻게 발달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그냥 한번 생각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크레스홀 얘기는 자 그리고 정의적 영역에 대한 평가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정의적 영역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 보세요. 일반화된 태세, 인격화, 뭐 가치의 개념화 이런 것들 막 다 목표라고 했잖아요. 정의적 영역이 학습자의 태도라든가 학습 태도, 가치관, 도덕성, 학습 동기, 자아 개념, 자아 효능감, 대인관계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에 점수를 매길 수가 있나요? 학습자의 태도가 너는 그래 플러스 10점이야. 너는 마이너스 10점이야. 너는 플러스 15점이야. 너는 임마 마이너스 100점이야. 너는 안 돼. 너 집에 가.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게 되게 애매하단 말이죠. 정의적 영역에 대한 평가. 그 영역, 정의적 영역에 대한 평가를 뭘 기준으로 할 거예요? 되게 애매하잖아요. 태도? 나랑은 사이가 안 좋아서 내가 하는 수업 시간에는 태도가 굉장히 안 좋은데 옆에 있는 철수 선생님이 얘기한 김영수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걔는 너무 수업 시간에 태도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학습 태도가 100%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100%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인간적인 어떤 관계에 의해서 학습 태도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학습자의 태도 같은 거 일괄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정의적 영역에 대한 평가가 과연 타당할 것인지 신뢰로울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개념도 잘 모호하고요. 정의적인 어떤 영역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쵸? 여기서 뭐 학자마다 다 얘기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일단 개념도 모호한 데다가 평가 준거를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내가 그렇다는데 네가 뭐라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검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정의적 영역 평가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회의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그렇다는데 네가 뭐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론과 행동 평가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리고 영역 정의적 영역이랑 지적 영역이 나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나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윤리에 대한 도덕성 이런 거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도덕성이 정의적 영역인가요? 정의적 영역이라고 100% 얘기할 수가 없죠. 왜 그래요? 지능이 굉장히 낮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별로. 자기의 충동에 굉장히 충실해요. 그냥 지적 장애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게 잘하는 건지 나쁜 건지도 잘 모르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본능에 굉장히 충실하죠. 왜 그러냐면 이성 능력을 발휘를 하려면 일정 정도의 지적 능력이 있어야 이 도덕성도 발달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사리 판단을 할 수 있어야 우리 사회에서 어떤 규칙으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터부라든가 이런 것들도 알고 이해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지적 능력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충동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정의적 영역, 도덕성 이런 것들도 단지 정의적 영역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일정한 정도의 평균 정도의 어떤 지능은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정의적 영역이나 지적 영역이 그렇게 나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예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나눌 수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정의적 영역만 따로 떼서 평가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뭐 현실적인 제약 뭐 이런 거 있다는데요. 이런 것들은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위에 것들이 좀 중요한 거죠. 5번은 빼고 4번까지가 좀 중요한 거죠. 근데 아무튼 그래도 평가를 해보고 싶은 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MBTI 많이 하시죠. 이 대표적인 어떤 여러분의 어떤 정의적 영역 중에 하나에 대한 어떤 평가인데요. 이거 왜 여러분들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소위 말하는 그 인싸들이 이제 말하기 위한 이니시에이션, 대화의 어떤 이니시에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인데 그걸 16가지 타입으로 나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결국에는 뭐 이게 E냐 I냐 뭐 이렇게 해서 나누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거는 심리학계에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어떤 측정 방법이거든요. 그냥 여러분들 그거 그냥 재미로 보시는 건 좋은데 그걸 너무 빠지지는 마라. 또 혈액형 이런 거 믿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그 혈액형 검사 이거는 사실 그 외놈들이 만들어 놓은 그 거잖아요. 근데 그거가 그냥 흥미 위주로 보는 사람이라면 뭐 상관이 없는데 그걸 진심으로 믿는 사람 제가 한 명 알거든요. 근데 그 친구 보면은 모든 것을 혈액형, 걔는 B형이라서 그래, 걔는 O형이라서 그래,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하는 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데 그런 것들을 진심으로 믿지 마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을 감안해 보면 이 정의적 영역에 대한 평가가 왜 부정적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특성이 그 형성되는데 필요한, 사람의 특성이 어떤 딱 고착화 되는데 필요한 요소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도 평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일단은 관찰법이 있어요. 평가자가 관찰을 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찰법 내에도. 자, 일단 건목표 방법이 있어요. 보시면 리스트가 이렇게 쭉 있어요. 평가지의 리스트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렇게 관찰 대상이 이렇게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쭉 있으면 여기 이렇게 네모칸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A가 이런 행동을 했다, 여기 체크를 하는 거예요. 여기 체크하고, 뭐 B가 이런 행동을 했다가 여기 체크하고 여기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하는 방법이 바로 건목표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교육 행정 하실 때도 이제 보셨던 내용이지만 평정이 있어요. 평정. 이게 요거는 그나마 좀 가능한 측면이 어느 정도 있죠. 왜냐면 이건 평정법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가 쭉 좀 평가할 리스트가 이미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특성의 유무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근무평정, 근평 같은 경우 여러분 이제 나중에 경험을 하시게 될 텐데 합격을 하신다면, 근데 그런 수준 같은 걸 판단을 하죠. 그래서 점수를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할 때 쓰는 방법이 바로 평정법이고요. 일화 기록법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 그 전체적인 걸 싹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에서 어떤 사람이 관련이 되었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관련이 되었다면 A는 뭘 했고, B는 뭘 했고, C는 뭘 했고, 그 사건과 관련해서 언제 뭘 했고, 그걸로 어떤 결과가 나왔고,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는 방법이 바로 일화 기록법입니다. 면접법은 이제 취업 준비를 해보신 분들은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거죠. 사실 그 면접관이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대답을 하게 되잖아요. 이 과정을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대충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상은 가시죠. 그래서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토대로 수검자의 어떤 특성 같은 것들을 판단을 해내는 그런 방법이 바로 면접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찰법은 이제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사회성 측정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회성 측정법 같은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동료 평정법이 있고요. 이거는 A라는 사람이 있으면 A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그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쭉 평가 점수를 더해서 뭐 평균을 내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동료로부터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이 바로 동료 평정법입니다. 자, 추임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지라고 해야 되나요? 검사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뭐 방귀 냄새가 심함, 발냄새, 암내가 심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해요. 이렇게 해서 여기 뭐 방구 냄새가 심함, 뭐 영수, 발냄새 심함, 철수, 암내가 심함, 영희,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적어서 내는 방법이 바로 추임법입니다. 굉장히 지금 이 질문이 굉장히 치욕적인 질문들인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름 써서 내는 게 이제 추임법이에요. 그리고 지명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성을 설명하는 진술문에 맞는 사람 이름을 동료에게 선정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모아놓고 추임법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아무튼 쭉 진술문이 하나가 있으면 누가 맞네요, 손으로 가르쳐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뭐 그런 게 이제 그 지명법이죠. 근데 물론 그렇게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써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기보고법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 자서전법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요. 이 자서전법 같은 경우에는 그 수검자가 자기가 알아서 그냥 자유롭게 그냥 쓰는 진술문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장을 쓰게 하고 그 문장을 평가하는 게 이제 자기 자서전법이에요.
자, 그리고 태도 검사법이라는 게 있는데 요 태도 검사는 그 태도가 어떤지를 일일이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호의성의 정도라든가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 태도가 어떠냐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을 해서 이제 그 판단하는 그런 방법이 이제 태도 검사법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 막 어떻게 하는지를 다 알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정기적 영역을 평가할 때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더라. 이런 거 정도 이름이 뭐고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거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평정 보시면 요거는 아까 위에 평정이 나왔잖아요. 여기 동료 평정법 이런 거 나왔고 여기 위에 평정법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 평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평정은 교육행정에서 나왔던 부분이죠. 자, 그래서 평정법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없는 그 항목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법인데요.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제 리스트를 정해 놓죠. 그래서 그 리스트를 보면서 그런 어떤 특성들 이런 것들의 순위라든가 그 뭐 어떤 강도 이런 것들을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하는 그 평가하는 그런 방법이 평정이에요. 유형을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목평정법, 뭐 숫자평정법 이런 것들이 이제 1에서 5까지 이렇게 그 나눠서 하는 그런 방법이 이제 숫자평정법이고요. 체크리스트 평정법 이것도 많이 쓰죠.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리스트를 쭉 주고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뭐 yes, no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체크리스트 방법이고요. 그리고 등위법 뭐 yes, no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냥 해당하는 것에 체크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나만 체크하는 식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이제 체크리스트 방법이고요. 등위법 같은 경우에는 수검 집단이 있잖아요. 수검 집단의 그 전체 순위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검 집단에서 뭐 책임감이 가장 뛰어난 사람부터 책임감이 가장 없는 사람까지 뭐 1위에서 뭐 10명 있다 그러면 1등에서부터 10등까지 뭐 이런 식으로 쭉 다 이제 매기는 그런 방법이 이제 등위법이죠. 그리고 평정착오라는 게 있습니다. 평정착오. 평정착오는 좀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정착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데 일단 집중 경향의 착오라는 게 있습니다. 집중 경향의 착오. 이게 평정의 착오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게 그 어떤 그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주관성이 개입이 된다는 그런 차원의 어떤 그런 특성 때문에 주관성이 개입되는 그런 특성 때문에 이런 착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착오가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방금 전에 주관성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평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 그 평정의 착오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평정 착오가 좀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죠. 집중 경향의 착오라는 거. 이거는 점수가 1점에서 뭐 1점에서 10점 있다고 봐요. 근데 1점 막 주고 10점 막 주고 이러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왜냐면 내가 이게 진짜로 뭐 1점 해당하는 최저 점수를 줘야 되는지 아니면 최고 점수를 줘야 되는지 이게 판단이 애매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평정을 할 때 같은 경우에는 안전빵으로 가려고 해요. 평정자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가운데 점수로 이렇게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5점에서 뭐 한 8점 사이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안전빵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중이 된다. 점수가. 그래서 이제 집중 경향의 착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어떻게 이제 해소를 할 수 있느냐? 이 중간 평정의 간격을 넓게 잡으면 집중 경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중간 평정의 간격을 넓게 잡으라는 게 뭐냐면 그 중간 때 점수를 주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걸 완화하라는 거예요. 되게 스페시픽하게 잡지 말고 넓게 해서 중간 때 영역을 넓게 잡아 놓으면 중간 때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점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양 극단에 있는 점수까지도 커버를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1점, 1점, 10점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1점, 10점이 극단적인 케이스잖아요. 근데 중간을 2점에서 9점까지 이렇게 해당하는 그런 항목을 중간이라고 해놨다 봐요. 그러면은 1점까지는 아니더라도 2점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10점까지는 아니더라도 9점까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놓으면 좀 극단적인 점수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집중 경향의 착오를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인상의 착오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상 있잖아요. 그 인상에 의거를 해서 평정을 하다 보니 사람인지라 평가자가 사람인지라 어떤 쪽에 뭐 잘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목소리가 좋다든가 아니면 뭐 말빨이 좋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잘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는 뭐 목소리가 좋고 말하는 걸 잘해요. 그러면 국어도 잘할 수 있겠죠. 그거는 뭐 인정할 수 있어요. 말이랑 관련된 거니까. 근데 말을 잘한다고 해서 수학이나 영어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좀 애매하잖아요. 영어는 말이지만 외국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다른 특성도 잘하겠지. 다른 것도 뭐 못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좋게 평정하는 경우에는 관대의 오류 또는 관용의 오차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나쁘게 평가하는 경우에는 엄격의 오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헤일로 이펙트라고 해서 후광국과 손다이크가 지적을 한 건데 헤일로 이펙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이 인상의 착오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효과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자기랑 친한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말썽을 좀 부려도 귀엽게 봐주고 자기랑 별로 안 친한 아이 같은 경우에는 말썽 부리면 막 엄격하게 막 벌점 주고 이런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걸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수검자를 평가를 할 때 한 번에 딱 하나 특성만 평가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페이지에 한 가지 특성만 평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페이지가 넘어가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새로 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어떤 그 최소한의 안전장치 같은 느낌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제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오류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표준의 착오. 평가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표준이라는 거는. 그래서 평가자가 또는 평정자가 이 표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평가 기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평가 기준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보니까 점수도 이상하게 채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평가 기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평가자가 여러 가지 이제 그 협의회라든가 이런 것들 뭐 세션 같은 거 그 실제 평가하는 평정하는 그 세션 같은 거를 테스트 세션 같은 걸 해가지고 이 평정자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잘 이해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해를 좀 올리기 위해서 추가적인 어떤 교육 같은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논리의 착오. 요거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어떤 두 가지 행동 특성을 똑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협동심이랑 준법성 여기 돼 있는데 협동심이랑 준법성 이게 협동을 잘한다 그래서 법을 잘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협동 잘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랑 으쌰으쌰를 잘하는 그런 개념이고 준법 정신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규칙을 잘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에 관련된 건데 이 두 가지 특성이 비슷한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논리의 착오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어떤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그 특성들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세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제공되면 좀 제거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특성을 명확하게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논리의 착오도. 자, 극대화의 착오. 이거는 점수 형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보통을 보면 평가라는 그 어떤 그 측면에서 본다면 점수는 잘 받으면 좋잖아요. 보통은. 그런데 그 평가가 중요한 것일수록 예를 들어 그 수검자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일수록 함부로 점수를 낮게 주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준 점수가 낮아서 한 1점 때문에 뭐 합격자, 불합격자가 나뉜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잘 주려고 합니다. 이 평가자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게 바로 극대화의 오류예요. 점수를 잘 주려고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 착오가 극대화의 착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비의 오류. 대비의 오류 같은 경우에는 내 특성이 있잖아요. 평가자가 제가 만약 평가자인데 내가 갖고 있는 특성이 피평가자, 수검자에게 있으면 점수를 잘 안 주고 나한테 없는 특성이 수검자에게 있으면 잘 주는 그러한 오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대비의 오류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평정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피평정자에게 있으면 점수가 낮고요. 높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없으면 좋게.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면접 같은데 그 회사 면접 같은데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학 점수 같은 거 많이 요구를 하잖아요. 회사에서. 그런데 실제 평정자가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런데 면접을 보러 들어온 사람이 영어를 굉장히 잘해. 그러면 나는 잘 못하는데 저 사람은 영어를 잘하네. 그러면 점수를 많이 줘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대비의 오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접의 오류. 이거는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가까이 위치해서 평가가 두 번 이루어졌을 때 비슷하게 평가하는 그런 오류를 말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학기 말에 한 번에 몰아서 이제 평정 같은 걸 할 때 이런 오류가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번에 과제에 냈던 거, 이번에 과제에 냈던 거, 그건 따로따로 객관적으로 따로따로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냥 저번에 잘했으니까 이번에도 잘했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냥 주는 점수가 비슷해진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근접의 오류입니다. 시간적으로만 근접한 게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시공간적인 어떤 거리를 좀 확보를 하면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죠. 기억이 좀 덜 나니까. 자, 그리고 무관심의 오류. 이거는 평정자가 좀 열심히 관찰을 해서 평정을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열심히 관찰 안 하는 경우예요. 그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무관심하다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관찰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오류가 이 무관심의 오류예요. 자, 의도적인 오류. 이런 거는 이제 의도적인 오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내정을 해놓은 거죠. 그 평정 대상이 쭉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수상자를 내정을 해놓은 경우 그러면 수상자에게 상을 줘야 되니까 내정자에게 상을 줘야 되니까 이제 점수를 후하게 주는 거죠. 회사 면접 요즘에 낙하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정치인들도 요즘 뭐 낙하산 그 아이들 자기 아들이나 딸 낙하산 이렇게 회사에 꽂아놔가지고 문제가 많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 면접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서류 면접도 있고 서류 심사도 있고 면접도 있을 텐데 그런 어떤 심사 과정에서 이미 내정자가 있다 보니까 똑같은 어떤 스펙이라고 하더라도 내정자에게 점수를 더 주는 그런 어떤 안 좋은 케이스들이 있었죠. 지금도 어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근데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런 의도적 오류가 나타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평정 오류를 그럼 어떻게 최소화를 하느냐? 위에도 이제 예시가 조금씩 나왔지만 일단은 공통적인 거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 편견이나 선입관을 좀 제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 평정에는 주관성이 개입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편견이라든가 선입관을 어떻게든 제거하는 방법이 필요하죠. 근데 이거를 하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 3, 4, 5 이런 것들. 사실관계가 확실한지 그걸 먼저 따지고 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자, 평가 기준에 대해서 좀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겠다. 평정자들이. 자, 평가 항목의 정의라든가 판단 기준이라든가 그리고 기대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평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다면 평가, 이게 뭐냐면 한 명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평가하는 거예요. 보세요. 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평가하는 사람이 이렇게 5명이 있죠. 그래서 제일 양극단에 있는 이 사람 점수를 이렇게 고려하지 않고 이 가운데 점수 3명의 평균 이렇게 해서 평가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다면 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심사하는 사람이 여러 명인 거죠. 이게 다면 평가고요. 평가자의 평가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겠죠. 이것들이 이제 다 연관이 돼 있는 건데요. 여기 평가 항목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가 그리고 평가하는 준거 또는 기준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평가자의 어떤 평가 능력의 향상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정 오류를 이렇게 해서 최소화할 수 있겠다. 자, 심동적 영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체육교육과 선생님들이 중요한 건데요. 요거는 교과교육론 시간에 들으시죠.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지각, 자세, 유도된 반응, 기계화, 복합적 외연 반응, 적응, 독창성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적 그리고 운동적
영역이라고 해서 심동적 영역이라고 하는데 체육과 교육과 선생님들이 교과 교육론에서 요거 들으시니까 그 교과 교육론 시간에 그냥 열심히 들으세요. 우리는 요거는 그냥 요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육 목표 진수를 볼 거예요. 교육 목표를 일단 설정을 했으니까 이제 그거를 좀 명확하게 기술을 할 필요가 있겠죠. 2단계가 이제 두 번째 단계가 교육 목표를 진수라는 단계입니다. 자, 보시면 진수라는 거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타일러나 메이거, 가네, 그로는도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육 목표를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해야 된다라고 써놓은 것들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타일러 같은 경우에는 주어, 목적어, 동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메이거 같은 경우에는 도착점 행동이라든가 발생 조건, 그 교육적인 어떤 효과가 발생되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수락 기준, 통과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이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가내 같은 경우는 학습 능력, 행위, 조건, 대상, 도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 수업 목표, 명세적 수업 목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 놨습니다. 그런데 요거까지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중요합니다만 요건 그냥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들한테도 더 중요한 내용은 이 부분이에요. 사실 이원 목표 분류표 또는 이원 분류표라고 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 교과 내용과 학습 결과 이것들을 그 문장으로 기술에 놓는 것이 바로 이원 목표 분류표인데요. 이게 행동이 있잖아요. 내용이 있고 행동이 있잖아요. 이 행동을 행동 동사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동 동사가 뭐냐면 관찰이 가능한 동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간접적으로는 파악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원법표 분류표를 쓰면 안 되고 그 문장을 쓰면 안 되고 숫자를 셀 수 있다. 세고 있는지 안 세고 있는지 행동으로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셀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설명하는 건 아이가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켜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좀 그 관찰이 가능한 어떤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는 동사를 사용을 해서 이원 분류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것들을 조금씩 변형시키면 그냥 그대로 루브릭이 돼요. 평가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하였는지를 검사를 한다든가 옳은 답을 고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옳은 답을 고르는 기준 있잖아요. 그 기준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 어떤 루브릭을. 그래서 이원 분류표를 작성하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다음 평가 도구를 이제 제작을 할 건데 평가 도구 이제 시험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평가 문항이 적절하냐, 그쵸? 문항이 적절하냐 하는 거를 좀 고려를 해봐야 돼요. 일단은 난이도, 그쵸? 난이도 문제가 얼마나 어려우냐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교육평가에서는 난이도라고 하면 정답률을 얘기를 하는데 난이도를 이제 좀 조절을 잘 해야 되겠고요. 변별도가 또 중요합니다. 변별도가 뭐냐면 상위권 학습자와 하위권 학습자의 학습 능력을 얼마나 평가 결과가 잘 반영하고 있느냐가 바로 변별도예요. 그리고 추측도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문제 중에 하나가 큐 이렇게 쭉 있으면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5번 이렇게 오지선다형 문제를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 아예 완전 아무것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찍는 거 이렇게 2번이 답인 것 같아라고 2번을 체크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추측도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추측도가 0.2 정도가 되는데 문제를 출제를 잘못해가지고 여기 이게 2번이고 1번이 있다고 해봐요. 1번에 누가 봐도 확실한 답이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연관이 되면 이 추측도가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 추측도는 낮을수록 좋은데 일단은 그 추측도를 없앨 수는 없고 이 객관식 문항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뭐 주관식도 찍는 친구도 있죠. 주관식 수학 주관식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0, 1 뭐 이런 거 세 개 중에 하나 찍으면 뭐 모르면 이거 세 개 중에 찍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관식을 찍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닌데 아무튼 주관식은 일단 없다고 치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측도인데 추측도를 줄이는 게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겠죠. 추측도, 근데 추측도 같은 경우에는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선지 있잖아요. 그 옳은 답을 키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 이거를 그 예전에 이제 이 옳은 답을 골라내는 그 때려 맞출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막 팔찌선다 이렇게 또 냈었어요. 어느 시험에서 냈느냐? 요거 이제 옛날에 그 고시 사법고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법고시에 그 1차 시험에 객관식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얘기를 제가 옛날에 그 변호사분한테 한번, 연세가 되게 많으신 변호사분한테 한번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사법고시 1차가 팔찌선다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오지선다도 있는데 옛날에 뭐 팔찌선다 이런 것도 나왔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의사 면허 시험 그 국시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알기로 뭐 팔찌선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무조건 다 팔찌선다는 아니고 뭐 사지선다도 있고 오지선다도 있고 이런데, 팔찌선다 이런 문제들도 일부 섞여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문제를 직접 보지는 못해서 뭐 확인은 못 해봤는데 얘기 듣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 추측도를 낮추는 게 중요한데, 추측도를 낮추기 위한 방법이 뭐 그냥 선지를 늘리는 것밖에 없죠, 사실은. 자, 그리고 평가 도구의 적절성입니다. 도구. 요거는 평가 문항이 모여 있는 게 평가 도구잖아요. 그래서 문제지라고 하죠. 그 문제 세트 전체의 어떤 적절성을 보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신뢰도, 타당도, 그리고 객관도. 객관도 같은 경우에는 신뢰도 일종인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 도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져야 되는 적절성,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이런 것들이 좀 잘 갖춰져 있어야 평가 도구 제작할 때 평가 도구가 좀 좋다. 이러니까 요 두 가지가 좀 고려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평가 도구를 제작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이.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분석을 합니다. 평가 도구를 분석을 해요. 그래서 문항 분석도 하고요. 검사 도구도 분석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아까 중요하다고 했던 게 평가 문항의 적절성이 이제 난이도라든가 변별도라든가 추측도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적절하냐는 것을 이제 분석을 하겠죠. 개별 평가 문항에 대해서 난이도가 어떤지, 변별도가 어떤지, 추측도가 어떤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검사 도구도 분석을 합니다. 신뢰도라든가 타당도, 객관도도 들어가는데요. 객관도는 뭐 신뢰도의 일종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전체 검사지가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 타당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평가를 시행을 하고 나서 그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결과를 이제 이렇게 결과 처리라는 게 결국에는 통계를 낸다는 얘기고요. 결과 해석 및 활용 단계에서 어떤 그 교육 프로그램의 어떤 존치 여부라든가 아니면은 아이들에게 어떤 추가적인 학습 기회를 부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굉장히 학업 성취도가 굉장히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유독 높은 아이들이 있다면 영재교육반으로 좀 이렇게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결과 해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학습 곤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판단,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료로 활용이 되기도 하고요. 이게 학습 결손에 대한, 학습 곤란에 대한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생활지료래 생활지도용 자료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적 평정 이런 것들로도 당연히 활용이 되겠죠. 점수가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교육적 정치, 이거 결국에는 이거는 우열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준별 수업 있잖아요. 수준별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준별 수업. 수준별 수업을 위해서 우반인지 열반인지 뭐 A, B, C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많이 나누죠. 아무튼 이 수준별 수업을 위해서 이제 아이들을 배치하고 이런 때 이제 자료를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평가의 어떤 전반적인 스텝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는 평가 문항의 유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